자, 주제 종교와 학문의 발달이에요. 자, 1번에 보면은 교재 한번 봐봐. 유학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불교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3번까지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줄게. 1번 유학의 발달하고 2번 불교의 발달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유교, 즉 유학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불교와 관련된 건지 그걸 구분을 잘하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유학의 발달부터 가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번 말한 적 있어. 유학은 유교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거 여러 번 선생님이 말했었어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와 맹자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주장을 정리한 거 요걸 우리가 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뒤에 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 머릿속에는 종교가 생각나잖아. 신을 믿으면서 막 좋은 세상 가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종교인데 근데 사실 유교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하다 보면 종교의 느낌보다는 학문의 느낌이 훨씬 강해.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유학과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유학의 발달 들어갑니다. 유학은 유교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유교는 고려 시대에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유교라는 이 학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 예절도 강조하고 효도도 강조하고 충성도 강조하고 이런 가르침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금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러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나라에서 자리 잡는다? 그럼 뭐에 도움이 되겠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왕들은 유교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지. 언제 누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먼저 고려 초반, 고려의 전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요 시기를 전기라고 하거든. 전기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고려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광종이야. 태해정광. 광종인데 이 광종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광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였냐면은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서 실시한 거야. 예? 과거제도를 실시한 게 도대체 유교, 유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고려의 과거에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 문과, 잡과, 승과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잡과하고 승과는 문과에 비해서는 좀 쉽게 말하면 쩌리야. 핵심은 문과란 말이야. 문과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관리를 뽑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학문의 핵심이 바로 유학이거든요.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거구나. 그래서 유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은 6번째 왕 성종, 태해정광, 경성 6번째 왕이잖아요. 성종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최승로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최승로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해서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유교 이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종이 되게 합리적인 왕이었던 거지. 최승로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굉장히 옳은 얘기야. 그래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유교 정치 이념 확립. 요것도 유학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게 다가 아니야. 고려가 유학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유학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국가 교육기관을 만들죠. 수도인 개경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학교가 뭐가 있어?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이 있었고 그러면 수도에 있는 애들만 그러면 유학을 공부하느냐? 그건 아니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유학을 교육시키고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던 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적은 내용,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했고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개경의 국자감, 지방에 향교가 있었던 건 모두 유학의 발달과 관련된 것이다. 고려 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의 중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학과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고려 중기로 넘어갑니다. 자, 고려 중기는 재밌는 내용이야. 어려운 건 없는데 대신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 고려 중기에 고려에 굉장히 유능한 관리이자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의 관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거야. 퇴직을 해가지고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학교를 하나 차려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리게 된 거야. 학원. 학교는 당시에는 국가만 차릴 수가 있잖아. 학교를 그냥 일반 관리, 퇴직한 관리가 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학원을 차렸는데 그 학원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9가지의 핵심 과목을 가르친다 해서 구제학당이었어. 여기서 말하는 9가지 핵심 과목이란 건 당연히 과거 시험을 볼 때 가장 핵심인 유학을 말하는 거겠지. 구제학당을 차렸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 대박이 터졌냐면은 너무 잘 가르치는 거지. 왜 학교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학원에서도 그렇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 좀 이 선생님 설명 되게 못한다 하는 선생님이 있잖아. 그치? 근데 최충이 차린 구제학당이 여기가 진짜 공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구제학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에서 그렇게 합격률이 높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구제학당에 가가지고 과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소문이 많이 퍼졌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도 능력이 좀 되는데 나도 한번 학원 차려볼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수도인 개경에 최충이 차린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잘 가르치기로 명성이 자자한 학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총 12개의 학원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학 12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학 12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사학이라는 단어야. 사학은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관학의 반대말이고요. 선생님이 항상 비교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나라에서 차린 학교, 즉 국립교육기관을 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차린, 사적으로 차린 학원, 이걸 사학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해가 되게 쉽지. 최충이 퇴직하고 나가지고 구제학당이라는 학원을 차렸는데 여기가 너무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학원을 차렸어. 그 12개의 학원을 사학 12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자, 학원들이 수업을 너무 잘 가르쳐.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원 가서 선행학습을 다 해요. 학교 가가지고 뭐 한다?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엎어져서 자는 거야. 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학.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교육기관, 관학에서의 교육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야. 국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학생들이 국자감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합니다. 학원 가서 공부를 한답니다. 막 이런 소문이 돌고 관학의 교육이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도 이거 심각하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대책을 내놓자 해서 관학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한 진흥책,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에 정말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을 합니다. 명문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칠제라고 하는 과목을 설치를 하고요. 국자감에 와도 충분히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자감 같은 데서 이런 과목을 듣고 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니네 이제 학교 학비 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든 장학금을 주기 위해 만든 장학재단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도 설치를 해. 요게 고려 중기에 있었던 유학과 관련된 스토리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학하고 관학을 구분하는 게 요 2번의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중기를 지나서 이제 고려 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이 유학과 관련돼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때는 바야흐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원간섭기야. 당시에 왜 왕들 이름에 충 시리즈 들어가잖아요. 뭐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수광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고려 말 원간섭기 때는 충렬왕 때야. 이 충렬왕 때 고려에 똑똑한 학자이자 신하가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안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안향이라는 사람이 원나라를 통해서 중국의 학문을 고려로 처음으로 들여오게 되는데 그 학문이 바로 무엇이냐? 밑줄 별표 성리학입니다. 헐. 유학 얘기를 계속하다가 왜 뜬금없이 유학이 아니라 성리학이 나오냐 하면은 성리학은 유학하고 다른 학문이 아니라 유학의 한 갈래야. 성리학이 유학과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학이란 건, 성리학이란 건 유학 중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인가?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착함과 악함이 결정되는가? 이런 거 연구하고 우주는 과연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우주의 원리. 이런 걸 연구하는 유학의 한 갈래인데 안양이라는 사람이 충렬왕 때 이 성리학을 어떻게 했냐면 원나라에 가서 처음 접하고 고려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성리학이 처음으로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된 계기였어.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리학은 과연 고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옆으로 가서 역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들어왔어. 안향이라는 사람이 들여왔다 그랬잖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굉장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학문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그 당시에는 왕이 또 충선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충선왕이 그렇다면 성리학을 한번 제대로 배워와 보자. 아무래도 성리학의 연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원나라니까 원나라에다가 성리학을 배워올 수 있는 연구기관을 하나 만들겠다 해가지고 원나라 수도에다가 뭘 만드느냐? 만권당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공부하고 배워올 수 있는 교육기관, 교류기관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만권당을 원나라에 만들어 놓고 이제 고려의 똑똑한 학자들을 거기 보내는 거지. 보내가지고 배워오게 하는 거죠. 만권당을 만들었고 여기 가가지고 성리학을 열심히 배워온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현. 그래서 가서 원나라의 성리학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본인도 지식을 채워서 이 사람이 성리학을 연구해서 고려에 더 자리를 잡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에서도 국가교육기관에서 성리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고려의 원래 교육기관이 국자감인데 국자감이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렇다면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을 막 환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들이 바로 고려 말 떠오르는 샛별 신진사대부였죠. 자,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는 뜻인데 되게 개혁적인 성향이 강해. 그래서 공민왕이 막 이제 그 개혁을 실시할 때 공민왕 덕분에 이제 관직에 막 진출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권문세족을 막 비판하고 불교를 비판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혁적인 성향의 신진사대부가 썩어 있는 고려를 개혁할 수 있는 개혁 사상으로서 옳다구나. 성리학이 바로 해답이구나 하고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한 줄로 기억하면 돼. 아, 성리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은 신진사대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신진사대부가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은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의 지도, 가르치는 이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게 이제 유학에서 성리학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